예, 자, 그러면 11주차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AHP 기법의 원리를 쭉 소개를 했는데요. 자, AHP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제 활용하기 위한 설문서 이런 것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소개하기 전에 자, AHP 설문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간단하게 예시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면은 여기 보시면 AHP 설문 샘플들이 있죠. 자, AHP는 기본적으로 쌍대 비교에 의해서 설문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제가 MS 워드 파일로 된 샘플 하나, 그 다음에 아래 한글로 되어 있는 샘플 하나 준비했는데요. 요 워드 파일로 되어 있는 거는 예전에 저희 저 대학원 시절에 연구 과제로 실제로 썼던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전국에 있는 신용평가 전문가와 심사역들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설문을 했었고요. 보면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비재무적인 재무와 비재무, 특히 비재무적인 항목, 요거에 대한 이제 구성 같은 것들을 이제 물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소상공인들을 평가를 하는데 재무와 비재무를 크게 볼 수가 있겠죠. 재무가 중요할지 비재무가 중요할지를 봐야 되고, 재무 정보를 만약에 본다고 하면 예, 사업성과 재정 상태, 안정성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한지. 사업성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 그냥 단일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재정 상태는 이제 임차 보증금과 차입금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고, 안정성은 매출액과 자기자본금 총자산. 근데 이게 미시한 구조로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재무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또 이 각각은 또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고, 요 관계가 미스해야 된다는 거죠. 비재무는 크게 사실과 판단으로 나뉘는데, 사실은 크게 또 경영 능력, 재정 상태, 신뢰성, 안정성으로 나뉘고, 경영 능력은 그냥 경력을 보는 걸로만 되어 있고, 재정 상태는 이렇게 되어 있고 해서 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뭐 옆으로 쓰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이게 이제 사실은 하이어라키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이어라키에 따라서 예, 각각을 비교하는 쌍대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자, 쌍대 설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AHP의 기본 설문 모형이에요. A 평가 기준, B 평가 기준이 있고, 이 두 개를 서로 비교를 할 때 어느 게 어느 것보다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네,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A가 절대 중요하냐, A가 확실히 중요하냐부터 해서 서로 동일하게 중요한 것까지. 그 다음에 B가 약간 중요, 매우 중요, 확실히 중요, 절대 중요 이런 식으로. 근데 수리적인 연산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숫자가 써 있죠. 9, 7, 5, 3, 1, 3, 5, 7, 9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만약에 여기에 체크를 했다면 B가 A보다 9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체크했다는 얘기는 B가 A보다 7배 중요하다는 얘기고, 여기면 이제 A와 B는 1배 똑같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기에 체크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에 체크하면 A가 B보다 3배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바꿔 얘기하면 B는 A보다 3분의 1배만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예, 그렇죠. 이거는 5분의 1배, 7분의 1배, 9분의 1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크게 일단 물어볼 때 귀하께서는 소상공인의 뭐 신용을 평가할 때 재무와 비재무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서 가장 윗 레벨을 먼저 물어봐요. 그죠? 그 다음에는 재무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어요. 자, 재무를 구성하는 요인 세 가지가 사업성, 재정 상태, 안정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것들을 이제 두 가지씩 n 컨비네이션 2, 3 컨비네이션 2 해서 사업성과 재정 상태, 사업성과 안정성, 재정 상태, 안정성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재정 상태, 그 중에서 또 재정 상태는 또 두 개로 나눠져 있었죠. 임차 보증금과 차입금.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안정성은 아까 세 가지, 매출액, 자기자본금, 총자산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세 가지 해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요 쌍대 비교를 통해서 요 재무라고 하는 요 부분을 다 이렇게 쌍대 비교 설문으로 이제 물어보게 된 거죠. 뒷부분은 비재무에 대해서도 똑같이 사실과 판단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사실 중에서는 또 사실을 구성하는 예, 경영 능력, 재정 상태, 그 다음에 신뢰성, 안정성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이렇게 또 쌍대 비교를 쭉 해서 예, 모든 쌍대 비교들을 쫙 이원 비교를 하도록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예, 그런 설문지가 되겠습니다.
저 아래 한글도 뭐 원리는 똑같아요. 이제 도메인은 다른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설문을 AHP 설문을 받을 일이 있으시면 요 양식을 카피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9배 양쪽 이렇게 구조가 똑같이 생겼죠. 그리고 이제 비교 대상이 많아지면 여기 체크하다 보면 뭐와 뭘 비교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래 한글 버전 같은 경우에는 짝수 줄마다 이렇게 음영을 넣어서 응답자들이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죠. 요거는 저 지도했던 학생 중에 한 명이 석사학위 논문 쓸 때 그때 사용했던 AHP 설문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위 논문 같은 데서 많이 쓰인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이제 설문을 받으면은 데이터들이 쭉 쌓이게 될 텐데 그 데이터들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라는 게 두 번째 이슈가 되잖아요. 자, 그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대안 중에 첫 번째로 엑스포 초이스라고 하는 전문화된 툴이 있어요. 이 툴은 말씀드린 대로 토마스 사티가 설립한 회사에서 만든 AHP 분석을 위한 공식 소프트웨어인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요 쌍대 비교에서는 요렇게 응답했다. 요 쌍대 비교에서는 요렇게 응답했다. 이렇게 일일이 마우스로 클릭해서 입력할 수 있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엑스포 초이스의 단점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20명한테 설문을 받았다, 30명한테 설문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20명치, 30명치가 각각 뭐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는지를 내가 일일이 다 마우스로 눌러야 돼요. 그래서 일괄되게 뭐 데이터를 한꺼번에 왕창 처리하거나 이럴 때는 오히려 이걸 클릭하는 게 더 일이에요. 예, 굉장히 그런 점에서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거는 유료 소프트웨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거는 그냥 엑셀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엑셀 툴은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했었어요. 예, 그런데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서 엑셀 툴을 보다 편리하게 만든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AHP 템플릿 네오라고 되어 있는 요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활용을 추천하는 AHP 분석 도구가 되겠습니다. 활용법을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면 여기 보시면 변수를 2개를 쌍대 비교할 경우, 변수를 3개 쌍대 비교할 경우, 4개를 쌍대 비교할 경우, 5개를 쌍대 비교할 경우 이렇게 경우의 수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3개의 변수를 쌍대 비교할 경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돈이 있고, 그 다음에 건강이 있고, 그 다음에 명예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변수 1은 돈이고, 그죠? 돈. 변수 2는 건강이고, 그 다음에 변수 3은 명예가 되겠죠. 예, 명예.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변수 1은 돈. 예, 두 번째는 건강. 세 번째는 명예. 이렇게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예, 여기 1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1로.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돈과 건강은 뭐 똑같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데 돈과 명예에 있어서는 돈이 약간 중요한 것 같고 건강과 명예는 건강이 더 많이 중요한 것 같은데 자 그럼 사실 이거 일관성이 깨졌어요. 그죠? 돈과 명예는 똑같이 중요하면 그쵸? 돈과 건강, 명예 이렇게 했을 때 같은 데다 찍어야 되잖아요, 원래. 근데 일관성이 살짝 깨졌죠. 예. 어쨌거나 그래도 큰 틀에서는 비슷해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돈의 중요도는 합이 1이 되는 돈의 중요도는 40점만큼 중요해요. 41점 중요한 거예요. 건강은 돈보다 좀 더 중요하게 파악이 됐죠. 48점 중요하고 명예는 11점만큼 중요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AHP라고 하는 함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렇게 이제 3개의 분석을 하게 되면 쌍대의 비교의 경우가 이렇게 순서대로 3개가 나오잖아요. 그 값을 입력해 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에 나는 가중치 알고 싶다 하면은 그거에 대한 가중치를 호출해서 계산해 주는 AHP라는 자체 함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 AHP 함수는 여기 비주얼 베이직 열어보시면 요게 이제 어떤 원리로 산출되는지 여기 이렇게 내용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AHP 함수를 이렇게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AHP 함수가 또 뭘 해주냐면
CI, 컨피던스 인터벌 값, 그 다음에 CR 값도 예측을 해줍니다. 계산을 해줍니다. CI 값은 가중치의 순번을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CI 값이 나오고요. 0 값을 주면은 CI를 RI로 나누어준 CR 값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소스 코드 우리 비주얼 베이직 이해할 수 있는 분들 혹시 보시면 여기 RI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저기 배열이 나오는데 요 RI가 랜덤 인덱스 값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수고요. 요게 비교 대상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렇게 점점 커지게 돼 있어요. 그죠? 제가 이런 패턴을 갖고 있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반영이 돼서 컨시스턴시 레이쇼를 줄 수 있죠. 요 값이 0.1보다 작으면 아니면 최소 0.2보다는 작아야 요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요 111만 잘 체크하시면 이렇게 가중치가 뽑아지는 나머지 원리는 이해할 필요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실제 이제 응용하는 사례들 첫 번째 보시게 되면 한국전자부품연구원에서 자, 미래의 기술 개발을 위한 전자부품 어떤 것들에 투자를 해야 되냐 이걸 이제 궁금해 했는데 저희가 온라인 설문을 받아서 쌍대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쌍대 비교를 할 때에는 크라이테리아를 구성한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모든 전자부품 기계를 크게 시스템믹 기기, 네트워크 기기, 그 다음에 뭐 에이스, 나노테크, 바이오테크 등등등 해서 총 13가지로 나누었고요. 각각은 다시 시스템믹 기기는 디지털 가전, 디지털 융합 등등등 나눠지고 또 디지털 가전은 이렇게 나눠지고 이게 지금 계층형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이 계층 구조를 그대로 AHP 설문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어느 기기가 미래 투자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있는지를 중요도를 계산하게 해서 이렇게 AHP로 이렇게 아까 보셨던 그런 AHP 도구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뭐 의견들 이렇게 해서 분석을 했던 과거의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례는 계층 구조화되어 있는 게 크라이테리어는 아니죠. 오히려 그냥 제품의 구조를 하이어라키에 그대로 반영을 해서 분석한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기업 신용평가 같은 거 할 때 비재무적인 변수들, 신용평가 오형을 구성하는 비재무적인 변수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재무의 사실 정보 이런 거, 그 다음에 비재무적인 거에 이제 업종별로 이렇게 구성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AHP를 이용해서 상대적 가중치를 많이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 설문서가 아까 보셨던 요 설문서죠. MS 워드로 됐던 설문이고요. 그거를 이제 엑셀로 분석을 해서 상대적 가중치들을 쭉 뽑아서 요 위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배포해 드린 그 파일보다는 조금 이제 무식한 방법으로 AHP를 계산한 거예요. 보시면 쌍대 비교 매트릭스를 만들고 이걸 가지고 노멀라이즈 된 매트릭스를 만들고 이거 가지고 아이겐 벡터를 뽑아서 뭐 이렇게 해서 가중치를 뽑고 막 이렇게 해서 절차를 복잡하게 가져가잖아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매크로 기반의 AHP 프로그램은 요 과정을 안에서 알아서 하게끔 만든 거예요. 안에서 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좀 옛날 버전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각각의 가중치가 나오면 그 가중치들을 이렇게 합이 1이 되게 이렇게 배분하는 식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재무와 비재무 간의 비율을 나누고 요 비재무와 관련된 비율을 또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 갖고 얘네들끼리 나눠 갖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비율을 다시 또 얘네들끼리 나눠 가져서 이렇게 최종 배점이 나오는 그런 일련의 원리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 이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컨시스턴시 레이쇼가 나오는데 전체 컨시스턴시 레이쇼는 이제 이것들을 적절하게 평균 내서 최종 컨시스턴시 레이쇼를 확인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여기 크레딧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우리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과제 제가 부과해 드릴 텐데 그 과제도 같이 한번 수행을 해 보시면서 AHP를 완벽하게 익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AHP 템플릿 네오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HP 분석 도구 사례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AHP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크라이테리어들 간의 계층 구조를 구성하는 크라이테리어들 간에 서로 독립이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합쳤을 때 전체를 구성하는 그 미시한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게 굉장히 달성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제약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특히 이제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한 건 맞냐? 예,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아까 얘기했죠. 예를 들면 에이지와 익스피리언스 같은 경우에 둘 사이에는 나이가 많을수록 이렇게 경륜이 많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연관관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계속 공격받던 우리 사티 교수님께서 마침내 이제 2000년대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AHP의 후속 모델인 ANP라는 거를 개발을 했어요. 자, ANP는 앞에서는 계층 요소 간 그리고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간의 독립을 가정을 해야만이 계산이 가능했는데 이 ANP의 기본 아이디어는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사이 그리고 계층 내 요소 간의 독립을 가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서로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을 할 수 있고요.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도 피드백 효과를 주는 것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조는 하이어라키가 아니라 이제 네트워크 구조라고 할 수가 있죠. 네트워크 개념을 도입을 해서 하이어라키보다 더 확장된 개념으로 이렇게 그 구조를 소개하는 크라이테리어 간 구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법으로 ANP를 제안을 합니다. ANP에는 슈퍼 매트릭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전체 크라이테리어가 계층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전체로 봐야 되는 그런 큰 쌍대 비교 매트릭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슈퍼 매트릭스라는 이름으로 했고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하기 때문에 웨이팅된 슈퍼 매트릭스가 있을 거고요. 이 영향이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무한 반복되죠. 예, 무한정으로 웨이팅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값으로 어느 순간에 수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리미팅 슈퍼 매트릭스라고 정의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ANP에 대해서 토마스 사티 교수는 인간의 인투이션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하는 AHP보다 더 개선된 우수한 기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도 발표하시고 했는데요. 이 ANP는 근데 AHP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계산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엑셀 같이 그런 어떤 그런 도구로 계산하는 방법은 없고요. 슈퍼 디시전스라고 하는 다행히도 프리웨어입니다.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게 돼 있는데 예시만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햄버거 모델이라고 해서요. 지금은 이제 미국의 주요 햄버거 제조 회사들이 뭐 글쎄요, 뭐 맥도날드도 있지만 여러분 혹시 인앤아웃 버거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인앤아웃 버거, 뭐 파이브 가이스 버거 이런 데들이 사실은 요새 주류예요. 예, 미국 사회의 주류인데 옛날에는 이게 좀 옛날 데이터입니다. 옛날에는 맥도날드, 우리가 잘 아는 버거킹, 웬디스 이런 데들이 이제 주류였죠. 이 햄버거를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서 햄버거를 선택하게 되는지를 ANP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크게 보면 일단 대안들이 이렇게 있고요. 맥도날드 갈까? 버거킹 갈까? 웬디스 갈까? 대안이 3개가 있는데 뭐 각자 이제 광고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음식의 품질이 일단 중요하겠죠. 음식점이니까. 그런데 또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뭐 가격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 쭉, 레퓨테이션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이게 서로가 자기한테 영향을 경쟁도 하고 하니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이제 각자 영향을 막 미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일단은 슈퍼 매트릭스라는 걸 만들었고요. 이렇게 모든 경우에 대한 쌍대 비교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프라이어리티 매트릭스는 요 이렇게 4개로 구성된 이 영역 간, 이 영역 간의 이런 네트워크 영향, 그것들 역시 쌍대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인 중요도 우선순위 매트릭스를 뽑고요. 이 슈퍼 매트릭스의 이 클라이어 프라이어리티 매트릭스 네트워크 효과를 곱해서 웨이티드 된 슈퍼 매트릭스를 만들고, 이 웨이티드 된 슈퍼 매트릭스를 계속 또 웨이팅하고 또 웨이팅하고 또 웨이팅해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둘 중에 하나가 돼요. 이 ANP의 한계인데,
웨이팅이 잘못되면 수렴이 안 되고 발산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ANP는 분석 실패해요. 예, 그러면 분석이 실패하게 되는 거고, 운이 좋게 웨이팅을 계속 하다가 잘 되면 이렇게 나중이 되면 이 웬디스와 버거킹과 맥도날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가 동일한 값으로 이렇게 리미팅 되면서 수렴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수렴이 되냐면 웬디스가 0.0435, 그 다음에 버거킹이 0.0784, 맥도날드가 0.1579라고 하는 가중치를 갖게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합이 1이 되게 보정을 해봤더니 웬디스는 0.156, 그 다음에 버거킹은 0.281, 맥도날드 0.566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실제 시장 점유율과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봤더니 자, 지금 우리가 한 그 ANP가 피드백 네트워크의 결과이고요. 심플 하이어라키, 그러니까 AHP도 해본 거죠. AHP를 단순 3계층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여러 개의 계층으로 복잡하게 했을 때는 상대적 중요도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왔는데, 보면 이게 계층이 복잡해지고 네트워크로 갈수록 맥도날드가 높아지고 웬디스가 상대적으로 작아지는데 실제 마켓 쉐어랑 비교를 해보니까 어느 게 제일 비슷해요. ANP를 통해서 나온 결과가 가장 흡사하더라. 그래서 이 자료를 이용해서 ANP의 우수성을 또 입증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ANP는 실제로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냐?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아요. 잘 쓰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요소 간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사이, 그리고 계층 내 요소 간의 인디펜던스를 가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기존 AHP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가장 큰 ANP의 장점이었는데, 사실은 그거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기존의 AHP에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었던 수많은 복잡한 요인들이 여기에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범용성이나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ANP는 AHP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고요. 예.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뭐 굉장히 큰 차이가 난 것처럼 얘기했지만 AHP도 모형만 충분히 잘 설계를 한다면 거의 뭐 피드백 네트워크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더라 이거죠. 예, 그래서 실제 현업에서는 여전히 ANP보다는 뭐 AHP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아이디어도 있고 이런 기법도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짧게 시간을 할애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우리 두 번째 주제인 자료 포락 분석 DEA 분석으로 넘어가서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은 DEA 분석의 개요, 원리, 그리고 이것도 이제 소프트웨어를 시연을 할 건데 이거는 이제 뭐 어떤 전문화된 툴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거 쓰지 않고 요게 이제 모델링을 잘 전개하다 보면 우리 지난 9주차에 배웠던 선형계획 모형으로 유도가 돼요. 그래서 선형계획 모델이면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의 해찾기 이용해서 풀 수 있죠. 물론 뭐 우리 링고를 이용해서도 풀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그 엑셀 솔버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예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DA라고 하는 기법은 데이터 인벨롭먼트 어널리시스예요. 예, 그래서 자료 포락 분석이죠. 포락 분석. 이 포락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제 뭐 이렇게 경계선, 프론티어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프론티어 어널리시스라고도 하는데 왜 프론티어라는 말이 붙었을까, 왜 인벨롭먼트라는 말이 붙었을까에 대해서는 이따 원리를 좀 설명드리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1978년도에 CCR로 이제 요약될 수 있는 샤네스, 쿠퍼, 로데스 라는 세 명의 사람이 CCR이죠. 앞에 따면 이 세 사람이 처음 개발해서 뭐 CCR 방법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선형 계획법에 기반한 아주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 기법입니다. 평가 기법, 가치 평가 기법을 배우고 있죠. 우리가 DA는 어떤 기본 개념이 뭐냐면 성과를 측정하는 기술이에요. 성과를 측정하는 기법인데 누구의 성과를 측정하는 거냐면 자기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조직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 이거를 우리가 줄여서 DMU라고 합니다. Decision Making Unit, DMU라고 하는데, 이 DMU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직 내 어떤 독립된 단위인데요. 플렉서빌리티가 있어야 돼요. 어떤 플렉서빌리티냐면 완전한 자유를 갖고 있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유연성을 갖고 있는 조직 내 독립된 기관을 우리가 DMU라고 하는데, 이 DMU들의 상대적 효율성,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Relative Efficiency. 절대적 효율성이 아니에요. 절대적 효율성이 아니라 상대적인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그런 성과 측정 기법을 우리가 DEA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조직이나 기관의 성과를 평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돈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죠? 매출 얼마 올렸어? 비용을 얼마 절감했어? 이렇게 돈으로 평가를 하면 좋은데, 오늘 지금 이제 AHP도 마찬가지였지만 세상은 그렇게 이제 정량적 재무적인 걸로만 평가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떤 비재무적인 그런 것도 우리가 평가에 반영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특히나 최근에는 뭐 기업의 지속 가능성 이런 것도 이슈가 되고 있고, 처음부터 이윤 창출이 목적이 아닌 단체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NGO 같은 그런 단체에서는 그러면 성과평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DEA도 역시 어디서 많이 쓰이냐, 공기관 평가에서 많이 써요. 공공기관. 이런 데들은 이익 산출이 목적이 아닌데, 이런 기관들에 대한 평가는 화폐 단위의 평가가 아닌 뭔가 아주 새로운 어떤 차원의 평가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DEA가 출현하게 됩니다. 자, DEA는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이제 평가하느냐? DEA의 원리는 예시를 통해서 이해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편리한 이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자료를 찾아보니까 영국의 어떤 학자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블로그에서 DEA의 원리를 설명했는데, 세상 그거보다 DEA의 원리를 이해하기 쉬운 그런 슬라이드가 없는 것, 그런 블로그가 없는 것 같아서 그 블로그 내용을 제가 염치 없이 우리 강의 노트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저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은행 지점의 성과평가 사례입니다. 자, 4개의 브랜치가 있어요. 크로이돈이 있고, 돌킹이 있고, 레드힐이 있고, 레이게이트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개인 그 금융 거래를 보면 여기 단위는 사우전드예요. 125,000. 크로이돈은 125, 돌킹은 44, 레드힐은 80, 레이게이트는 23을 처리하는데 각 지점마다 직원 수가 다른 거예요. 크로이돈에는 18명, 돌킹은 16명, 레드힐은 17명, 레이게이트는 11명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요 자료만 가지고 어느 브랜치가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잘하는지, 이거 어떻게 판단하죠? 우리가 효율성은 어떻게 산출합니까? 효율성, efficiency. 효율성은 투입된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얼마나 나왔느냐를 가지고 효율성을 계산하죠. 여기서 그러면 투입된 인풋에 해당되는 건 뭐겠어요? number of step이 되겠죠. 산출된 결과물은 요게 이제 성과죠. personal transactions를 얼마나 처리했느냐가 산출된 성과물일 겁니다. 그러면 효율성은 어떻게? 비율로 계산해서 우리가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웃풋에 해당되는 트랜잭션을 한 인풋당, 즉 스텝 한 명당 얼마나 많이 처리했느냐, 이걸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스텝 한 명당 처리된 퍼스널 트랜잭션의 수는 크로이돈의 경우는 6.94, 돌킹은 2.75, 레드힐은 4.71, 레이게이트는 2.09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를 우리 DEA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가장 레이쇼가 높은 건 크로이돈이죠. 그러면 이 크로이돈을 100% 효율적인 조직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이돈의 수치가 일종의 벤치마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크로이돈은 100% 효율적인데, 이 100% 효율적이라는 게 자기가 정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얘네 4명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상대적으로 얘가 뛰어난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냥 efficiency라고 안 부르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relative efficiency라고 부르는 거예요. 상대적 효율성이죠. 그래서 크로이돈은 상대적 효율성이 100%고요. 제일 뛰어나니까. 자, 돌킹은 어떻습니까? 제일 잘하는 애는 6.94건이나 처리하는데 여기는 1인당 2.75밖에 못하고 있죠.
그래서 상대적인 효율성은 요거는 6.94로 나누어줘서 40%가 나오는 거고요. 레드힐은 68%가 나오는 거고 레이게이트는 30%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도 100%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00%가 되고 싶으면 6.94가 되게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죠. 어떤 벤치마킹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 효율성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되게 간단하죠. 예, 슬라이드 한 장으로 끝났어요. 되게 간단하죠. 그런데 이게 전부예요. 예, DA의 핵심 아이디어는 제가 방금 다 설명한 거예요. 상대적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는 인풋 대비 산출이 가장 높은 어떤 DMU를 찾아서 그 DMU한테 100%라는 값을 부여해요. 그리고 나머지 DMU들은 그 벤치마크 대상같이 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부족한지를 비율화해서 계산하는 방식. 그게 DA의 핵심 아이디어의 전부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간단하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 직원들이 하나의 업무만 처리하는 것처럼 가정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예시를 조금 더 확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산출물이 두 개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 예를 들면 퍼스널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것도 하지만 각 브랜치들은 비즈니스 트랜잭션도 처리한단 말이에요. 기업 간 거래죠. 자, 여기 이제 50,000, 20,000 이게 이제 기업 간 거래의 그 산출물이라고 합시다. 처리 건수. 그러면 아까 6.94, 2.75, 4.71, 2.09라고 하는 거는 개인 거래에 대한 그 상대적 효율성이었고요. 그러니까 상대적 효율성, 투입 대비 산출. 비즈니스 트랜잭션은 서로 다른 값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크로이돈의 경우에 2.78, 돌킹의 경우는 1.25, 레드힐의 경우는 3.24, 레이게이트의 경우는 1.09에서 아까는 크로이돈이 1등이었잖아요. 퍼스널에서는 크로이돈이 1등인데 이제는 누가 1등이에요? 레드힐이 1등이에요. 3.24로 레드힐이 1등이에요. 자, 그렇다면 누굴 100%로 해야 될까요? 크로이돈을 100%로 해야 될까요? 레이게이트를 100%로 해야 될까요? 여기에 추가해서 지금 4개의 브랜치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새로운 브랜치 후보 5개가 이렇게 새로 나왔다고 해봅시다. A라는 브랜치는 예상되는 퍼스널 트랜잭션 per 스텝 멤버가 1.23이고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는 2.9이고 뭐 B는 4.43, 2.23 이런 식으로 쫙 된다고 했을 때 누구가 가장 높은 효율을 가진 브랜치가 될 걸로 예상되느냐 이거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일단 그 전에 크로이돈을 100%로 봐야 될까요? 레드힐을 100%로 봐야 될까요? 이 정답 잘 모르겠죠. 자 DA에서는 둘 다 100%로 인정한다. 이게 DA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자 X축은 비즈니스 트랜잭션스 퍼 스텝 멤버이고요. Y축은 퍼스널 트랜잭션스 퍼 스텝 멤버입니다. 그 4개의 지점을 각각 이렇게 X표를 쳐보면 비즈니스 트랜잭션 관점에서는 가장 바깥에 있는 애가 누구예요? 레드힐이에요. 레드힐. 그죠? 퍼스널 트랜잭션스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바깥에 있는 지점이 누구죠? 크로이돈이에요. 여기 크로이돈.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크로이돈을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크로이돈과 레드힐 사이를 선으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레드힐로부터 이제 아래로 쭉 내린 즉 퍼스널 트랜잭션을 크로이돈 수준으로 맞추던가 아니면 비즈니스 트랜잭션 수를 레드힐만큼 맞추던가 아니면 크로이돈보다 퍼스널은 낮지만 비즈니스는 살짝 높을 수도 있는 거고 레드힐보다 비즈니스 트랜잭션 낮지만 퍼스널은 살짝 높을 수 있는 요 선 있잖아요. 요 선, 요 직선 요것도 우리가 뭐라고 가정하냐면 100% 효율적인 100% 효율적인 DMU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드힐도 100%, 크로이돈도 100%, 그리고 요 선상에 있는 거는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DMU예요. 아니면 존재하지는 않은 DMU. 존재하지 않지만 요 선상에 있으면 얘네들도 뭐로 인정해 줄 수 있다? 100%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100%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애들. 그래서 여기 상에 있는 DMU를 우리가 버추얼 DMU라고 합니다. 버추얼 DMU. 가상의 DMU. 어쨌거나 이 가상의 DMU까지 포함해서 요 선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100%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요 프론티어를 아주 효율적인 프론티어다. 요 경계선에 있으면 아주
100% 효율적인 애들이다 해서 efficient frontier 또는 efficiency frontier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DA를 frontier analysis라고도 하고 결국은 요 포락, 요 frontier를 찾는 게 이 기법의 핵심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데이터 envelopment analysis라고 이 기법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자 돌킨과 레이게이트는 100% 아니죠, 그죠? 예, 크로이던과 레드힐은 얘는 결국은 퍼스널 트랜잭션으로 100%가 됐고 레드힐은 결국 비즈니스 트랜잭션으로 100%가 됐지만 얘네 둘은 100%가 아니잖아요. 얘네 둘의 상대적 효율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계산을 해요. 자,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0,0으로부터 쭉 이렇게 선을 연결해 보는 겁니다. 이 레이게이트라면 쭉 선을 연결해요. 그러면 이게 쭉 가서 어디랑 만날 거예요? 결국은 이피션트 프론티어 어딘가랑 만나겠죠. 지금 얘는 크로이돈과 레드힐 사이 어딘가에 있는 얘랑 만났어요. 그러면 요 선상에 있어야 원래 효율이 몇 프로예요? 100%죠. 그런데 얘는 요 방향인데 여기까지 도달을 못하고 여기서 멈췄잖아요. 그러면 얘의 레이게이트의 상대적 효율성은 요 전부터 요 전까지의 요 길이를 분모라고 했을 때 요 0,0부터 레이게이트 사이의 거리를 분자로 한 그 상대적 비율이 레이게이트의 효율 값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고려한 효율가. 돌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그림 따로 없지만 0,0에서 돌킹까지의 직선을 쭉 그었고요. 그 선을 쭉 더 이어나갔을 때 어딘가를 만날 거 아니에요. 그 만난 이피션시 프론티어 상에 만난 그 점, 그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버추얼 DMU랑 만나겠죠. 그 버추얼 DMU까지의 거리를 분모, 그 다음에 0,0에서 돌킹까지의 거리를 분자, 이렇게 했을 때 그 거리를 통해서 나오는 상대적 비율이 돌킹에게 할당되는 상대적 효율성 값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예, 일단 기울기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쭉 이어서 나가는 거라고 했죠, 레이게이트. 그래서 랭스를 계산을 해보면 돌킹의 경우는 43%가 나오고요, 레이게이트의 경우는 36%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efficient한 frontier 있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볼록 함수여야 된다, 컨벡스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시게 되면 아까까지는 크로이돈과 레드힐이 이렇게 강자로 자리 잡았지만 만약에 ABCDEF가 새로 나왔다 그러면 보세요. ABCDE까지는 괜찮아요. 예, ABCDE가 이렇게 새로 찍혔는데 만약에 F라는 점이 새로 나왔는데 여기에 찍혔다 그러면 이제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레드힐보다 더 뛰어난 애가 나왔잖아요. 비즈니스 트랜잭션을 더 뛰어난 애.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레드힐은 더 이상 100%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F가 100%를 차지하게 되죠, 새로. 그리고 크로이돈과 F를 연결한 요 선상에 있어야 이제 100%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어떤 G라고 하는 새로운 포인트가 나왔어요, 스팟이. 근데 걔가 크로이돈과 F를 연결한 선보다도 밖에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때요? 100%를 넘어서 내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G라는 점과 크로이돈 사이, G라는 점과 F 사이가 모두 100%로 인정이 돼야 되는. 그래서 이렇게 볼록한 함수의 모양을 우리가 컨벡스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efficient한 frontier는 반드시 이렇게 컨벡스한 모양이 되게끔. 예, 그래서 DA는 DMU 비교 대상이 되는 DMU가 추가될 때마다 이렇게 상대적 효율값은 바뀔 수가 있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게 이제 말은 쉬운데 매번 어떻게 자와 컴파스는 아니지만 자 갖고 이렇게 쭉 그어서 길이 재가지고 나누고 한다는 게 말이 되는 방법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이게 지금 아웃풋이 한 종류, 두 종류만 있으니까 2차원상에서 그래프 그려가지고 했는데 만약에 아웃풋이 세 종류다, 네 종류다 이러면은 어떻게 선을 그을 겁니까? 어렵겠죠. 이렇게 선을 그어서 선의 길이를 가지고 상대적 효율성을 계산하는 거는 당연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수리적으로 모델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수리적 연산을 통해서 상대적 효율성을 계산하는 방법을 고안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수리적 접근법을 하게 되는데요. 자,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펴본 얘는 인풋은 하나예요. 인풋은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이 여러 개인 경우를 소개를 했는데, 실제 문제는 인풋도 여러 개일 수 있고 아웃풋도 여러 개일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수리적 모델링을 통해서 DA를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리적 모델링은 어떤 원리로 구현이 되느냐? 이런 원리로 구현이 돼요. 우리는 예를 들면 지금 뭐 돌킹이나 레이게이트 뭐 둘 중에 하나 이피션시를 계산하고 싶은 거죠. 예. 왜냐하면 얘는 100%가 아니니까 계산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거냐? 우리는 지금 이 DA의 철학은 어때요? DA의 철학은 최대한 너의 효율성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최대한. 그러니까 너가 퍼스널 트랜잭션을 기가 막히게 잘 처리하든 비즈니스 트랜잭션을 기가 막히게 잘 처리하든 뭐라도 잘하면 나는 너를 뭐로 인정해 주겠다? 100% 효율적인 집단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인정해 주겠다는 걸 반영하기 위해서 목적 함수를 뭐라고 하냐면 맥시마이즈를 해요. 맥시마이즈. 자, 돌킹, 너의 효율성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너의 효율성을 내가 최대값으로 쳐줄게. 그러니까 최대화 시켜봐. 이렇게 한 거죠. 맥시마이즈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서브젝트 2 제약이 있는데, 먼저 크로이돈의 이피션시는 어떻게 계산해요? 크로이돈의 이피션시는 인풋분의 아웃풋이잖아요. 그런데 각각의 인풋이 기여하는 비율, 각각의 아웃풋이 기여하는 비율이 서로 다를 수가 있죠. 특히나 이런 버추얼 DMU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 인풋이 하나이긴 한데 아웃풋들의 선형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 버추얼 DMU라고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집단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가중치를 아웃풋의 상대적 가중치를 변수로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이 크게 두 종류가 있으니까 퍼스널 트랜잭션에 대응되는 가중치, 그 다음에 비즈니스 트랜잭션에 대응되는 가중치, 인풋의 경우에는 여기 스텝에 부과되는 가중치가 있는 거예요. W. 그러면 크로이돈의 효율성은 퍼스널 트랜잭션을 얘는 125건을 처리하고, 그죠? 비즈니스 트랜잭션을 50건을 처리하는데, 요게 이제 인풋 18명을 투입해서 나온 결과죠. 근데 여기에다가 가중치인 W 스텝을 곱한 거이 나누면 이제 얘의 효율성이 나오는 거죠. 돌킹, 레이트 힐, 레이게이트 다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 어떤 효율성도 뭐보다 클 수는 없어요. 100% 이상보다는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효율성이니까 0보다는 당연히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 요 이제 가중치들 또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요런 이제 식을 만족해야 되는 거죠. 요런 이제 수리계획 모형으로 식을 만들었는데, 자, 그러면 이 돌킹이라고 하는 거는 요렇게 수식으로 표현된다고 했으니까 요 수식을 그대로 넣으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넣으면 되죠. 그래서 요 식을 좀 더 단순화를 해보면 요렇게 모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형, 여기 있는 이 크로이돈, 이 돌킹, 이 레드힐, 이 레이게이트 대신 요렇게 W들로 구성된 요 산식을 그대로 넣어서 이렇게 식을 바꿔보니까 여기 지금 목적식에 밑에 분모가 있어가지고 이게 비율화되어 있어서 요게 선형 모형으로 모델링이 안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제약 조건을 강제로 추가하느냐, 요 분모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요 분모가 1과 같다 그러면 분모가 없어지죠. 1과 같다라고 하는 제약식을 추가해서, 그래서 결국은 뭘 고정하느냐, 입력을 고정하는 거죠. 입력에 대한 가중치를 고정을 하는 대신 뭘 최대화하겠다? 출력을 최대화하겠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CCR 모형을 우리가 산출지향적 DA 모형이라고 해요. 산출값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수리계획식을 바꾼 거예요. 입력은 고정시켜버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양변에다가 요거 이제 똑같이 곱해주면은 요 식을 요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요런 식으로. 그러면 아까 요 식은 나누기가 들어가 있는 비율형 모형이었고 비선 형식이었는데, 요거를 똑같은 의미를 갖는 식이지만 이렇게 변형을 하면 승수형 모형이 되면서 선형 모형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선형 계획식으로 요거를 풀 수가 있겠고, 요거를 만족하는 의사결정 변수 W per와 W bus를 찾게 되면 그 값들을 이용을 해서 뭘 계산할 수 있어요. 요렇게 비율을 나눠 보면은 돌킹의 이피션시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식을 그대로 우리가 엑셀이나 아니면은 뭔가요? 그 링고에 반영을 해서 각 그 DMU의 상대적 효율성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거 실제로 이제 구현되는 엑셀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저희가 DA 샘플이라고 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파일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열어보시게 되면 자, 요거는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주어진 값입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이제 문제에서 설정된 주어진 값이고요.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뭡니까? 웨이트를 알고 싶은 거죠. 웨이트. 퍼스널에 대한 웨이트, 비즈니스에 대한 웨이트, 스텝에 대한 웨이트. 요거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요 산식을 보시게 되면 요 산식을 보시게 되면 요 아웃풋. 요건 이제 뭐예요? 44 곱하기 웨이트, 20 곱하기 웨이트에서 웨이티드가 된 아웃풋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요겁니다. 웨이티드 아웃풋. sum product라는 함수를 이용을 했는데 sum product라는 함수를 이용을 했죠. 그래서 요거 곱하기 요거, 그러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sum product 함수 이용해서. 요거는 이제 요거 곱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해서 이제 웨이티드 된 아웃풋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웨이티드 된 인풋은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그거죠. 그래서 쭉 여기 웨이티드 인풋이 나오고, 우리는 이피션시를 웨이티드 가중합된 아웃풋을 가중합된 인풋으로 나누는 걸 이피션시로 할 건데, 이 이피션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최대값이 반드시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효율성이 100% 이상일 수는 없잖아요. 100%를 초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따 제약 조건으로 1보다 작거나 같게끔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돌킹을 찾고 싶으면 돌킹의 웨이티드 아웃풋을 맥시마이즈 하는 그 값을 이제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월킹이라고 하는 거는 보시면 웨이티드 아웃풋에서 웨이티드 인풋을 뺀 값인데, 이 월킹이 왜 필요하냐? 요 제약식 때문에 필요해요. 요 제약식. 요게 뭐예요? 웨이티드 아웃풋에서 웨이티드 인풋을 뺀 거죠. 뺀 것들이 다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제약 조건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에 해찾기를 한번 눌러보면, 자,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있나 봅시다. 돌킹을 예로 하고 있는데, 돌킹의 경우에 돌킹의 웨이티드 아웃풋을 최대하게 돼 있죠. 웨이티드 아웃풋을 최대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변수 셀은 요 세 개를 변경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자, 우리가 돌킹의 웨이티드 아웃풋을 뭘로 가정을 하기로 했어요? 목적 함수를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이걸 뭘로 가정합니까? 1로 가정하지 않습니까? 16W 스텝을 1로 가정을 하죠. 그래서 F3은 1과 같아야 하고, 그리고 B7부터 D7까지 이 웨이트들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월킹이라고 하는 게 요 제약식에서 보시듯이 0보다 모두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0보다 모두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게 여기 조건에 들어가 있고, 이거 그냥 단순 LP로 풀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해찾기 클릭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값이 싹 바뀌는데 이피션시가 이렇게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봤더니 너를 최대한 인정을 해줘도 43% 이상으로 인정해 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43%로밖에 인정해 줄 수가 없고, 그랬을 때 크레이돈의 이피션시는 100%, 레드힐의 이피션시는 100%지만 너는 43%고 그 같은 기준 적용하면 레이게이트는 36%밖에 안 돼. 이렇게 해서 앞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가지고 계산을 했던 그 값과 동일한 값이 얻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DA 기법은 물론 뭐 전문화된 도구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모델 자체가 이렇게 수리계획 모형으로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별다른 툴을 쓰지 않고도 이렇게 엑셀 솔버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풀 수 있다. 요거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는 가치 평가에 사용이 되는 두 개의 기법, AHP와 DA,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AHP 기법을 강조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주 개인 과제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 주 개인 과제는 AHP를 한번 돌려보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이니까 설문을 많이 받을 필요는 없고, 뭐
본인 포함해서 한 두세 명 정도로만 받아서 한번 도출을 해보시는데, 첫 번째는 직장을 선택할 때, 진로를 선택할 때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 이거를 하이어라키로 구성을 해보고 미시한 그거에 대한 설문을 받아서 뭐 최적의 대안을 찾는 그거 연습해 보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미혼인 분이 계시면 평생 함께할 반려자 후보, 남성분은 신부감 후보, 여성분은 신랑감 후보, 어떤 변수들을 고려하실지 생각을 해보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상대적 중요도, 부모님이 생각하는 상대적 중요도, 이런 거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이제 재미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분석을 하실 때는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AHP 그 네오 버전 이용을 해서 하시면은 좀 더 편리하게 분석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AHP 살펴보고 DA 살펴보고 AHP에 대한 과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12주차 강의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